부장님보다 돈 잘 버는 직장인. 연봉의 30배 정도를 벌고 인서울에서 역세권 세 채를 지은 거예요. 단독주택 하나를 사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좀 집중을 했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무려 부장님보다 돈 잘 버는 직장인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저자 송랑현 황금대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촬영합니다. 안녕하세요 동구미 여러분. 부장님보다 돈 잘 버는 직장인의 부동산 투자 저자 송량은입니다. 동금이라는 단어를 아시네요. 구독자고 평소에 네. 많이 보고 있어서요. 네. 이 책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까? 이 책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쭉 했잖아요. 이게 조금 이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소문이 좀 나면서 부동산 상담을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도 막 그 부동산 투자 고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 치고는 이제 경험을 좀 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산 증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라든가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로드맵을 좀 밟아가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이 책을 내서 이제 부동산을 좀 시작하시는 분이나 직장인이신데 뭐 노후 대비 플러스 빠르게 은퇴를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월세를 빨리 받기 위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싶으신 분 스텝별로 좀 이거부터 해라라고 그런 지식적이나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으면서 이제 마인드셋이나 그 단계별로 좀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좀 돼 있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렇죠. 오늘 이제 컨셉이 보면은 신축이시잖아요. 이 도대체 이 신축의 매력은 뭔가요? 요즘에 규제가 엄청 심하잖아요. 심하죠. 뭔가 매입을 할 때 부동산 투자도 처음인데 거기에서 주거용 건물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심하네? 그러면 바로 그냥 상가로 가?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. 신축을 하면은 규제가 없어요.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 규제나 뭐 명의라든가 사업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서울에 내가 집을 그냥 있는 거를 살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 각종 규제가 있는데 내가 그냥 집을 지어버리면 국가에서는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네?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약간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출 빵빵하게 해주는 거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사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. 그럼 내가 집이 있어도 신축하면은 대출이 됩니까? 되죠. 은행에서 감정한 거보다 많이 비싸게 사지만 않으면 그냥 80%는 되죠. 처음에 이제 토지 사는데 토지 살 때 건축비에도 80%가 되죠. 이게 우리가 PF 대출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PF 대출 받는 거 어렵지 않나요? 어렵지 않아요. 왜요?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한 번 지으면 네. 10년이 늘는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나도 지을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있으면서 세 개를 지었으니까 저는 사실 그 10년 늙는다고 하는 거는 뭐 돈이 막 안 돼서 뭐 대출이 안 돼서 늙는다기보다는 시공사를 잘못 만났을 때 마음 먹고 사실 건축주 눈탱이 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. 제일 처음부터 신축하신 거예요 그러면? 처음부터는 아니고요. 저도 처음에는 남들 다 하는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. 그 시장도 좋았잖아요. 그땐 좋았죠. 제가 2015년부터 했거든요. 그때는 뭐 분위기도 좀 좋아가지고 정부에서 눈치도 안 주고 하니까 그렇죠. 분양권 피도 좀 싸가지고 피 주고 사고 피 피 주고 받고 팔고 팔고. 그렇게 해서 좀 규제가 심해지니까 개인 명의로 안 되니까 사업자를 냈고 법인 사업자를 내서 법인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예측을 못한 거죠. 정권 바뀌고 규제가 심해지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놓고 이제 오르는 걸 기다리는 투자는 좀 지양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아파트나 토지처럼 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오를 거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전망을 잘못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경매를 좀 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싸게 사서 수익을 내자. 그걸로 해서 이제 썩비를 좀 시작을 했죠. 썩비라 그러면은 썩은 빌라. 싸게 받아서 수리하고 높게 전세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갭 살짝 껴가지고 매도하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좀 집중을 했었어요. 그러다 좀 입지 안 좋은 데면은 갭 없이 그냥 명의 떠가게 하고 갭 없이 명의를 떠간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? 그분이 거의 투자 없이 취득세만 내고 가져가는 거죠. 물론 지금은 빌라 안 하시지만 빌라를 투자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하셨던 거예요? 싸게 사자. 시세보다 싸게 사자. 시세보다 싸게 사고 계산을 하죠. 수리비를 얼마나 투입될 것 같다. 수리비를 셀프는 못했고요. 대신에 그 스펙을 제가 공부를 해서 정했어요.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지는 뭐 합지, 그다음에 장판은 뭐 몇 티의 모노륨 이렇게 스펙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스펙을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. 견적을 뿌릴 때 주소만 알려주고 견적 주세요가 아니고 전 이 스펙으로 수리할 거예요 해서 그 스펙에 맞게 견적을 주세요라고 해서 최대한 거기서 저는 그나마 이제 공부를 통해서 최저가를 후려친 거죠. 시세보다 싸게 산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자,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에 네. 시세 측정하는 게 어렵잖아요. 저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부동산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거 그냥 확인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. 경매 감정가는 그냥 아예 생각 안 했고요. 그러니까 그 집이 나오면 그 주변에 부동산 다 가가지고 나중에 제가 만약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봐도 전용 면적
비슷하거나 중국년도 비슷한 빌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를 산정했고, 여러 군데 하면은 평균치가 나오잖아요. 거기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하다 보면 이제 감정가는 대체로 그거보다는 좀 높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입찰을 한 거죠. 되게 합리적이네요, 그거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게 감정가가 1억인 빌라가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감정가가 또 낮게 잡힌 거예요. 신권인데 사람들은 감정가로 조사 안 하면은 그냥 이걸로 보잖아요.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봐도 아무리 해도 이거는 감정가가 싸게 잡혔어. 그래서 그냥 입찰을 했죠. 낙찰 받았죠. 그러니까 뭐 1억에 낙찰 받아서 수리비가 900만 원? 몇 평인데요? 한 14평? 전세를 1억 1,500에 맞추고 1억 2,500에 매각을 했죠. 그러니까. 그럼 여기서는 큰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조금조금씩 종잣돈을 불리는 역할이 있었네요. 어떻게 보면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종잣돈이 좀 억 단위로 됐을 때, 억 단위가 있으면은 이제는 대출 없이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, 노후 빌라를. 그래서 이거 다음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뭐냐 했을 때 노후 빌라가 아닌 노후 주택을 가보자는 거였어요. 땅을 깔고 앉은 노후 주택. 처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노후된 거를 이제 싸게 받아서 개선을 시켜서 제값이나 비싸게 파는 요 행위였잖아요. 요거 좀 확장판으로 단독 주택 하나를 다 이렇게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번 차익을 남겨보자.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처음에는 이 법규라든가 대수선할 때 뭐 구청에도 신고해야 되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아파트나 노후주택 리모델링 할 때 뭐 신고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. 그냥 관리실에만 얘기하면 되지.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용도 변경이 있을 수도 그쵸. 있고 뭐 대수선 하면서 뭐가 좀 구조가 바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했던 것 같고 무모하게 시작한 게 실행력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가 되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알았다면 오히려 제가 못했을 건데, 빌라 하던 거 그냥 주택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. 아, 그거는 경매로 하신 게 아니고 금매를, 땅을 다 안고 있는 거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서 임차인도 있고 하니까 권리관계는 좀 깨끗한 걸로 해서 금매로 좀, 또 마침 그때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. 금매는 어떠신가요?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건 확실히 경매가 더 좋은 것 같은데, 금매는 편하죠. 예를 들어서 이제 대수선이나 신축을 할 때 있어서 경매는 선택권에서도 좀 제한이 되고 내가 잔금을 치고 명도한 이후에 뭔가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데, 이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협의만 좀 되면은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잔금 치기 그 사이에 미리 뭔가를 할 수 있어요. 허가를 받는다거나 잔금 치고 바로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부대 비용이 세이브 되잖아요. 오히려 땅을 깔고 앉는 거를 할 때는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주택을 매입할 때는 어떤 포인트로 보고 매입하시나요? 처음에 제가 접근할 때는 그냥 역세권인데 금매로 나왔대, 약간 그렇게 했어요.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포인트는 크게 봤을 때는 인서울에서 역세권. 왜냐면 짓고자 하는 게, 저는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다중주택인데,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이 세대별로 있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면적별로 주차장이 나오다 보니까 다중주택을 지으면 뭐 작게는 한 대에서 2대 정도 이제 주차장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분들이 차가 있는 세입자는 못 받죠. 우리가 공시를 안 나게 하려면 무조건 역세권이어야 된다. 네. 자,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 때 신축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? 제가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고민을 하다가, 사실 돈을 많이 벌려면은 이제 월급으로는 좀 어렵잖아요. 먹고는 사는데 막 부자가 된다는 건 어려우니까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연봉의 30배 정도를 벌고 나는 이제 뭔가 휴직을 해야겠다, 돈을 좀 불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처음에 리모델링을 검토해 보니까 현금으로는 나오는데 돈이 묶이더라고요. 현금 흐름은 나오는데 돈이 묶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? 단독주택을 처음에 이제 매입을 했을 때, 레버리지 하고 했을 때 제 에쿼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자기 자본이. 그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, 그 리모델링 했을 때 또 뭐 수리비도 들어가고, 상가로 용도 변경하고 쉐어하우스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면 되죠. 매각을 해서 매각 차익으로 해서 또 하면 되는데, 그렇죠. 근데 이게 맨날 이렇게 빌라만 하다가 땅을 밟고 있는 걸 해보니까 이게 팔기 싫은 그런 게 있잖아요. 그거는 시세 차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저는 사실 그 물건은 조금 욕심이 나서 세팅하고 현금으로 받으면은 뭐 월급보다 좀 더 풍족하게 쓰겠지만, 뭔가 이게 에쿼티 자기 자본 그동안 투자금이 다 묶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아쉬운 거죠. 이거를 보유하면서도 투자금을 뭔가 뽑을 수 없을까? 그냥 더 돈을 때려가지고 신축을 해서 더 크게 레버리지를 해서 좀 투자금을 회수하자. 그러면은 지금 다중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는 세 채입니까? 맞습니다. 29평에다가 7분이 계셔. 자, 그다음에 이번에 또 몇 평 지으셨죠? 두 번째 건 40평, 세 번째 건 45평. 한 30명 될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죠. 30명 관리 안 힘들어요? 우리가 아파트 투자해보면은 전세 놓으면 갭 투자했을 때 그 전세 세입자분이랑 연락 거의 안 하잖아요. 연락 오는 게 대부분 뭐 나갈 때 연락이 오거나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이 오거든요. 근데 신축이잖아요. 이 신축을 하는 거의 장점은 또 이 시설 관리할 게 없어요. 다 완전 새 거고, 그게 하자가 있으면은 건물이 오래돼서가 아니고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공사가 와서 또 하자 처리를 해주거든요.
세입자가 정말 이상한 분만 아니면 크게 그런 건 없고, 원룸에 들어오는 세입자분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세요.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리거든요. 그다음에 다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뭔가 협의했을 때 좀 어려운 분은 없었어요, 아직은. 그럼 이걸 언제 매각하실 생각이세요? 일단 이거는 또 지역 특성마다 다른 거긴 한데, 제가 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GTX 호재가 있어서 그 호재가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을 받고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재개발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경도 좀 개선되고 뭐 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좀 더 이렇게 지가 상승이 예상돼서 지금 팔면 오히려 돈이 더 묶여요. 역전세는 안 무서워요? 무섭죠. 사람 뭐 다 무섭죠. 이거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역전세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, 값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죠. 그 전세값이. 공급 물량이 터졌을 때 전세값이 내려가잖아요. 공급 물량이 터지는 경쟁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원룸처럼 안 지으면 돼요. 대부분의 공사하는 업자분들이 원룸 하면은 다 5평 내외로 생각을 하잖아요. 저는 한 7, 8평으로 하거든요. 공간이 그 1, 2평이 거기에서는 엄청 커요. 만약에 제가 5평으로 똑같이 했다. 건물이 노후되거나 물량이 터졌을 때 그 역전세라든가 공실이 이제 리스크가 도출이 되는데, 조금 크게 하거나 거기에 뭔가 포인트를 주는 거죠. 뭐 중문을 설치해서 별도 방을 만든다거나, 그 건물이 노후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 공실로부터 좀 방어가 되는 거고, 좀 물량이 좀 터지더라도 애초에 저는 역세권에만 하기 때문에. 이게 포인트네요. 역세권을 만들라는 게. 그렇죠. 역세권에 하고 좀 크게 하면은 건물이 좀 노후되더라도 원룸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좀 큰 걸 원하거든요. 두 번째는 어쨌든 중개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중개인과의 관계. 그래서 그분이 사실 건물주가 A가 있고 B가 있다. 근데 이 사람이랑 더 친하거나 똑같이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를 더 먼저 채워야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 주변에 좀 관계를 저는 되게 잘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. 아까 말씀하셨던 연봉 30배는 그럼 이제 달성하셔 나오신 거예요? 아, 그렇죠. 사람에 따라 다른데, 야, 그거 전세보증금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제 부채도 사실 자산이니까. 그 자산이 연봉 30배라고 하면은 저는 달성한 거고, 어쨌든 내 통장에 꽂혀 있는 거고, 그걸 통해서 뭔가 소비를 할 게 아니고 자산을 불리거나 뭐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, 그 뒷단계 스텝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일단은 수익형으로 가야 되고, 저는 이제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 이제 꼬마 빌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꼬마 빌딩도 매입이 아니고 디벨롭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지금은 월 수입은 없으신 거예요? 그렇죠.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2년치 정도 생활비는 따로 준비를 해놨거든요. 법인 이외에. 그래서 그 2년 안에 그 자산을 통해서 연봉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? 투자는 총 7년 했고요.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파트 재개발 이런 거를 한 3년 했고, 그 다음에 경매로 이제 노후 빌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한 1년 정도 했고요. 신축은 지금 2년째. 그러니까 2년 만에 세 채를 지은 거죠. 이 프로젝트가 하나 하는데 보통 1년 걸려요. 부지 선정부터 뭐 계약하고 또 바로 잔금 치는 게 아니니까, 공사하고 임대까지 1년 잡는데, 저는 그 프로젝트 3개를 조금씩 겹쳤어요.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두 번째, 세 번째가 수익이 훨씬 좋아요. 왜 그런 거죠? 어떤 걸 했을 때 수익이 좋은 거예요? 처음에는 제가 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엑시트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, 이 두 번째, 세 번째는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건축비나 언제 뭐가 들어갈지 알잖아요. 시뮬레이션도 훨씬 정확하고, 사업 분석을 짤 때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나온 것만 들어간 거예요.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? 저도 투자를 막 다방면으로 많이 해본 건 아니어서 그 종목마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, 제가 신축을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부딪혀 보니까 좀 해결은 다 되더라고요. 그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,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행력 플러스 간절함. 네, 신축은 하다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. 그 중간에 만약에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겨내야만 하는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, 다 투자든 뭐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협의하고 부탁하고 하면은 안 될 것도 좀 되게 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실 때 두려워하는 분들도 실행을 하고 있다는 의지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일단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,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, 내가 지금 생활에서 뭔가 바뀌고 싶으면은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. 자,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. 우리 동구배 분들에게 책을 좀 쏘십시오. 네. 그럼 이번에 족장TV에 책은 몇 권 정도 쏘실 겁니까? 많지는 않지만 10권 쏘겠습니다. 10권?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책 10권 선착순으로 해서 댓글 빨리 달아주시는 분 10분에게 제가 10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네. 마지막으로 저희 할 얘기 한번 해주시죠. 네. 저도 사실 국장님 TV 되게 애청자고요. 동구미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,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내세울 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이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상가 투자, 경매도 좋지만 결국은 이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거 조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든지 뭔가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대로 좀 실행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. 네네. 다음에 또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